경제학의 분석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의 분석 방법. 경제학은 우리가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비합리적인 경제 활동도 대상으로 이제는 삼고 있는 부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 행태 경제학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실험이 불가능하죠.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분석해야 되는데 과거의 것이 미래까지 그대로 연결될 것이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죠. 하지만 배워가는 것들은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어.' 이런 것들. 그러면서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제 활동을 해야만 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크게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는 이 경제학에서 인과관계로 분석을 합니다. 어떠한 원인이 있으면 X라는 원인이 있으면 Y라는 요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분석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밑에 보게 되면 "닭이 울면 해가 뜬다." 이렇게 써져 있는 극단적인 예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하고는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안한 걸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날씨가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날씨와 지금 그 아이스크림 소비 간의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날씨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아예 인간의 다른 어떠한 행위로 생산 행위가 늘어났다, 아니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인과관계를 설명하기가 힘들게 되면 그거는 좀 어 연구 대상으로 삼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이자율이 주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자율이 대출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는 분명히 우리가 인과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떤 대상들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죠. 상관관계는 분석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인제는 상관관계는. 근데 요즘에는 또 트렌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가 달라졌다라는 얘기가, 어 전에는 "인과관계 아니면 절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하던 것이, 이제는 "상관관계라는 것은 인제 분석을 해도 괜찮아."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워낙에 좀 복잡한 그러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경제 변수들이 X라는 변수, Y라는 변수, Z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가 또 A라는 국가가 있고 B라는 국가가 있고 C라는 국가가 있고, 각 국가들마다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이 국가들 간에 어떠한 교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X라는 상품, A라는 국가의 X라는 상품이 Z라 C라는 국가의 Z라는 상품과 어떠한 연관성을 이 인과관계로 보여주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인과관계에 어떠한 있다라고 보여주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관계는 찾을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상관관계 분석도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경제학이 상당히 많이 시대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경제학을 분석을 한다. 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적인 경제 활동이라는 거, 그리고 예측이 어려운 실현 불가능하고, 그리고 인과관계를 주로 한다, 이런 얘기죠. 인과관계 분석을 주로 한다. 경제학을 분류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연구 방법에 따라서, 연구의 관점에 따라서, 연구의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방법에 따라서는 어떠한 증거가 있느냐, 그거를 가지고 만약에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거는 우리는 실증 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치관이 개입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규범 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위성을 얘기하라는 거죠. 야,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 모두가 다 지금 뭐 소득의 불균형이 줄어든 그러한 상태에서 살아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당위성이죠. 가치관이 개입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어 뭐랄까요.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실증 경제학과 규범 경제학을 동시에 사용을 해서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이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실증 경제학만 하고 뭐 규범 경제학만 하고 이렇게는 안 하고 이 두 개를 잘 조합을 해 가지고 자신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는데 어 이 가치관이 기입돼서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근데 데이터가 없는 거야. 증거가 없어. 그렇게 되게 되면 이걸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이러한 경우죠. 근데 증거를 보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는 대치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 그러면 또 자기가 쓰고 싶지 않은 그러한 경우들도 생기고 이러한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최근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1970 년대 이후부터 우리가 실증 경제학에 대한 그러한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상당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지금 뭐 컴퓨테이셔널 이코노믹스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생기고 그다음에 뭐 수리 통계를 통해서 지금 뭐 아주 수치를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지금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그러한 것들 보게 되는 거죠. 계산하는 것이 이제 많이 수월해진 거죠. 과거에 비해서 컴퓨터에다 집어넣고 엑셀에다 집어넣고 또는 뭐 SPSS나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매틀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지금 도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많이 쉬워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실증 경제학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경우고 인간의 가치관이 개입됐다. 인간의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다 본다면 사실 그렇게 살면서 몇백 년 동안 그렇게 크게 많은 변화를 가져온 거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큰 범위 내에서는. 우리는 뭐 평등한 세상, 공정한 세상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네. 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대상이나 아니면 뭐 연구 방법이 쪼끔씩은 달라지는 그러한 경우들은 있지만 규범 경제학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크게 많이 달라지진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연구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되는 뭐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미시경제학에서 주로 다루는 거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그것도 개별 경제 주체들의 각각이 개인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 기업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 정부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 지금 미시 경제학입니다. 가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내주었던 그러한 세상은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 가장 효율적인 지금 자원 배분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경제 체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과 그 이외의 시장의 차이를 뭐랄까요? 계속 비교해 보고 완전 경쟁 시장의 우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보다 더 나을 거야. 보다 더 좋은 그러한 결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미시경제학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시경제학을 앞으로 인제 보다 보면 대부분 결론적으로는 완전 경쟁 시장의 우수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거시경제학은 경제 전체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봅니다. 한 국가 경제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 모두가 다 일을 잘하고
그 모두가 다 소득이 조금씩 늘어나고 물가는 안정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을 꿈꾸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어떠한 뭐 선택이 필요할까? 국가의 운영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 이런 겁니다. 연구 분야로 나누면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론과 정책은 뭐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각각 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론을 가지고 정책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정책을 가지고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론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정책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론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일정한 가정을 그 배경으로 경제 분석을 하죠. 논리적인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제 이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논리죠. 이것이 과연 합당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근데 일정한 가정을 갖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고 얘기하자."라고 한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그러한 세상이니까 사실은 그것이 정책으로 완전히 이어지기는 어렵죠. 완전히 이어지기는 어렵고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완전 경쟁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정책이 필요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어 경제 정책만을 공부하는 그러한 경우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지금 그 정책을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정책의 효과는 어땠고 과거에 어떠한 정책을 폈더니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경제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다룹니다. 현실과 당위성은 상당히 많이 동떨어진 그러한 경우들이 많죠. 어 꼭 이래야만 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잘 안 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일들을 공부하는 이러한 그 정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죠? 자, 경제학을 뭐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방법, 관점, 분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제학의 기본 모형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을 보게 되죠. 생산 가능 곡선이란 무엇이냐? 간단히 얘기하게 되면 한 국가가 또는 한 개인이 뭐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국가가 사용 가능한 자원을 모두 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점들을 모아 놓은 걸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한 국가가 만약에 X라는 상품과 Y라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A 국가예요. X라는 상품도 생산할 수 있고 Y라는 상품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딱 두 개만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국가가 갖고 있는 노동력을 이 국가가 갖고 있는 자원을 모두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X만 생산을 한다라고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X 생산 이만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만약에 Y만 X는 생산하지 않고 Y만 생산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X와 Y를 동시에 생산한다면 요 중간 어딘가쯤 되겠죠. 뭐 이렇게.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다 모아서 이어 놓으면 이것을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을 모아 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얘기한 것이 아주 효율적으로 모두 효율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덜 생산했다고 한다면 요런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걸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뭐 직선의 형태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직선이 될 수도 있고 곡선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 인제 또 뭐 더 보겠지만 이 생산 가능 곡선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의미를 전달해 주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생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한 국가의 생산 능력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A라는 국가의 생산 능력은 이렇게 되어져 있고 B라는 국가의 생산 능력은 만약에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B라는 국가는 Y라는 상품을 더 잘 만들고 A라는 국가는 X라는 상품을 더 잘 만드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죠? 국가 간의 비교도 생산 능력의 비교도 가능해지는 그러한 경우고요.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자원을 모두 다 사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점들을 모은 게 이러한 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국가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이러한 생산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지나고 보다 더 나은 그러한 그 생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효율적인 자원 투입 방법을 생각할 수 있거나 아니면 기술이 발전하거나 한다면, 또는 자원의 양이 늘어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그 생산점의 이동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경제 성장을 얘기하는 거죠. 경제가 성장했다라고 한다면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지금 그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러한 얘기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또는 어떠한 국가가 만약에 이러한 점에서 F라는 점에서 생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네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길래 이보다 더 많은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자원을 요거밖에 못 쓰냐? 아니, 각 자원 갖고 요거밖에 생산을 못 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에 다 투입이 안 됐거나, 다 투입이 됐어도 게으름을 피운다거나, 아니면 지금 그 중간에 사고를 냈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사고를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경제가 늘 성장만 하지는 않습니다. 퇴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전이 한 2개 터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서 만약에 원전 터지게 되면 반경 50km? 야, 이거 엄청난 거죠. 그 만약에 남쪽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이만큼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이 이렇게 생산량이 줄어들어 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기회비용입니다. 자, 이 C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C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지금 X 상품 4개, 그 Y 상품 1개,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점이죠. 그죠? 그런데 D라는 점은 X가 2개, Y가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D라는 점은. 만약에 C라는 점에서 생산을 하다가 D라는 점으로 생산점을 옮긴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만약에 얘기해 볼까요? 여기는 무기, 여기는 농산물.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야, 무기 생산 줄이고 지금 농산물 생산 더 늘려야 돼. 이제는 식량의 무기화야. 그래서 농산품 생산을 늘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농산품을 한 단위를 더 늘리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그 무기의 양은 2단위입니다. 그죠? 4에서 2로 감소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우리는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Y 상품 지금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X 상품을 2단위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기회비용이에요. Y 상품 한 단위에 대한 기회비용이 X 상품 2단위. 그래서 우리는 이걸 늘 우리는 한 단위를 기준으로 기회비용을 생각을 하거든요. 한 단위를 기준으로 기회비용을 생각하기 때문에 Y 상품의 기회비용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마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Y 상품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하게 되는 X 상품의 양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X 2단위, 그러면 Y 상품의 기회비용은 2단위의 X,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X 상품 한 단위에 대한 기회비용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Y 상품 2분의 1 단위. 그러니까 X를 지금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3으로 간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포기해야 될 게 2분의 1 만큼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 국가의 생산 능력에 대해서 다 보여주게 된다. 이렇게 만약에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것을 그릴 수 있다면 이런 거죠. 그죠? 여기 이 점, 요 이 점은 생산 불가능한 점이죠. 그죠? 갖고 있는 자원은 아무리 모두 다 사용을 해도 이 선을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이 지금 맥시멈이에요. 이 선 내에서는 생산 가능해. 이것을 우리는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자, 다음은 우리가 기회비용을 계산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로 보여주는데, 뭐 학부에서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하죠. 자, 첫 번째, 이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표를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우리는 표를 두 종류로 나누어서 보게 됩니다. 하나는 요소 투입량으로 그려놓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생산량으로 그려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X라는 상품, Y라는 상품 두 상품을 생산하는데, 이것을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돼야 되는 요소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반도체는 4단위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4개의 노동력, 노동자 4명, 뭐 이런 얘기죠. 여기는 핸드폰 하나 만드는데, 한 단위를 만드는데 8명의 노동자가 필요로 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B라는 국가는 반도체를 한 단위를 만드는데 2단위의 노동력이 있으면 되고, 핸드폰은 한 단위의 노동력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B라는 국가가 훨씬 더 A라는 국가보다 적은 노동력을 가지고 동일한 생산량을 만들 수 있는 더 효율적인 생산을 하고 있는 국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절대 우위입니다. 그러면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지금 뭐 교육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점을 우리는 나중에 찾을 수 있다. 자,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한번 보자. 여기는 노동을 한 단위를 투입을 할 때 나타나는 생산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봐야 되죠. 노동이 한 단위가 투입이 될 때 지금 반도체는 4분의 1 단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4명이 들어가서 한 단위 만드는데 1명이 들어가게 되면 4분의 1이지. 여기는 8분의 1,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1. 그러니까 위에서 설명하는 거나 밑에서 설명하는 거나 그래프는 이 표는 동일하죠. 그래서 B라는 국가가 절대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교육을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렇지는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반도체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B라는 국가는 2분의 1 단위의 지금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A라는 국가는 4분의 1 단위의 노동력이 아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되죠. 여기가 이제 그렇죠.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 노동자 한 명이 2분의 1 단위, 여기는 4분의 1 단위의 생산량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 봐야 돼요. 노동 한 단위 투입될 때 만들 수 있는 생산량. B라는 국가는 그 노동 한 단위가 투입이 돼서 핸드폰을 하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A라는 국가는 8분의 1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뭐랄까요? B라는 국가는 노동 한 단위가 들어가서 지금 핸드폰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핸드폰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한 단위가 노동 한 단위가 생산량 1개를 만드니까 이게 더 생산량이 더 높은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B라는 국가가 핸드폰 대신에 만약에 반도체를 생산한다. 핸드폰 대신에 반도체를 생산한다.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B라는 국가의 핸드폰 한 단위에 대한 기회비용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B라는 국가가 핸드폰을 한 단위를 포기를 하고 반도체를 생산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를 2분의 1을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지금 기회비용은 1 이렇게 되는 거고, 핸드폰을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포기해야 되는 거는 반도체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밑에서 다시 한번 그려서 보도록 하죠. 밑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음 자, B라는 국가는 지금 반도체 한 단위에 대해서 기회비용이 핸드폰 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를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두 명의 노동자가 들어가야 돼요. 두 명의 노동자가 들어가게 되면 핸드폰을 두 단위를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를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핸드폰 두 개를 포기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 그리고 이 반대로 핸드폰을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포기해야 되는 것이 반도체 2분의 1 단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B라는 국가가 지금 이러한 기회비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얘기죠. 핸드폰 반도체 한 단위에 대해서는 반도체 한 단위의 기회비용은 핸드폰 두 단위, 핸드폰 한 단위의 기회비용은 반도체 2분의 1 단위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A라는 국가를 봅시다. A라는 국가를 보게 되면 반도체를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4 명의 노동자가 필요해요. 4 명의 노동자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 반도체를 한 단위를 생산할 수 있고 4 명의 노동자가 핸드폰을 생산하게 되면 2분의 1 단위의 핸드폰을 생산할 수가 있게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반도체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A라는 국가는 핸드폰을 2분의 1 단위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핸드폰을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두 단위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의 이 기회비용을 지금 계산을 해 놓았죠. 그러면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의 지금 그 반도체에 대한 기회비용을 비교를 해 봅시다. 그러면 A라는 국가는 핸드폰 2분의 1 단위, 그리고 B라는 국가는 핸드폰 두 단위. 얘가 더 기회비용이 낮아요. 어 핸드폰의 경우는 반도체 2분의 1 단위를 갖고 있는 B라는 국가가 더 기회비용이 낮죠. 그러니까 지금 A라는 국가는 핸드폰을, B라는 국가는 반도체를, 아니 거꾸로죠. A라는 국가는 반도체를, B라는 국가는 핸드폰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산하는 것이 어 비 기회비용이 가장 낮은 그러한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는 기회비용을 그려 놓은 것이니까 기회비용이 핸드폰 2분의 1 이죠. 그죠? 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비교 우위가 A라는 국가는 반도체에 B라는 국가는 핸드폰에 있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 들으면 뭐 그냥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혼자서 만약에 계산해서 이 표를 채우려고 그러면 신경질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죠. 자, 그러면 A라는 국가는 반도체 비교율을 갖고 있고 B라는 국가는 핸드폰의 비교율을 갖고 있으니까 A라는 국가는 반도체만 생산하고 B라는 국가는 핸드폰만 생산해서 교육을 하면 되겠네. 네, 교육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A라는 국가는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얼마를 포기했어? 2분의 1. 지금 B라는 국가는 핸드폰을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2분의 1을 포기를 했어. 그러면 핸드폰 한 단위나 반도체 2분의 1이나 얘는 같고, 얘는 반도체 하나나 핸드폰 2분의 1이나 같아요. 그러면 반도체를 한 단위를 주고 지금 그 받아올 수 있는 받아왔을 때 A라는 국가가 회피한 구간은 2분의 1 보다만 크면 됩니다.
핸드폰 2분의 1보다 더 많이 받으면 A라는 국가는 이득이에요. B라는 국가도 핸드폰을 한 단위를 주고 A라는 국가에서 반도체를 2분의 1보다만 더 크게 받으면 B라는 국가도 손해 보는 건 없습니다. 이득이죠. 그죠? 어 핸드폰을 하나를 주고 반도체를 2분의 1만 받아왔다라고 한다면 B라는 국가는 지금 본전이죠. 본전이에요. 손해 보는 건 없어요. 본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반도체 한 단위하고 핸드폰 2분의 1 이상, 핸드폰 한 단위하고 반도체 2분의 1 이상이면 이 사람들은 교육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상대의 기회비용을 만약에 모른다. 라고 하게 되면 서로 교육을 하면서 지금 그 싸움이 이런 무역을 하면서 인제 뭐 '얼마나 더 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 논의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교육 테이블에 앉아 가지고 "야 나 말이야 너희들 반도체 2분의 1만 더 받으면 너는 해피한데 어? 그러면 내가 2분의 1보다 2분의 1 플러스 알파 쪼금 더 줄게.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얘기를 A라는 국가가 B라는 국가에게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쪼금 주고 핸드폰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거죠. 핸드폰 하나 주는데 내가 반도체를 2분의 1 보다 쪼금만 더 주게 되면 너는 손해 보는 거 없잖아. 오히려 이득이잖아. 이만큼 너 수익이잖아. 내가 여기에서 너한테 한 뭐 쪼끔만 더 만약에 10% 정도만 더 내가 줄게. 2분의 1에 10% 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지금 A라는 국가가 B라는 국가를 상대로 보다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에게 자신의 그 비용을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얼마의 비용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절대 얘기해 주질 않아요. 예를 들면 반도체 수율이 얼마가 되느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죠. 추측만 할 뿐이지 공개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가격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 이 사람들의 마지노선이 얼마인지 이것을 안 알려주는 거죠. 그죠? 저희가 이러한 생산 가능 곡선을 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비교 우위와 교육이 가능한 구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조금 더 얘기가 있긴 해요. 지금 이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 보셔도 재미있을 거예요. 이거는 한 개인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개인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무인도에 갇혔어요. 무인도에 갇혀 가지고 지금 물고기하고 과일을 채집을 해서 먹고 살고 있는 경우인데 A랑 B가 능력이 다른 경우죠. A는 하루 나가게 되면 물고기 4 마리에 과일 3 개, B는 하루 나가게 되면 물고기 1 마리에 과일 2 개. A가 훨씬 능력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절대 우위를 갖고 있는 그러한 경우죠. 근데 기회비용은 물고기 1 마리에 대해서 과일 몇 개를 포기해야 됩니까 얘는? 그죠? 1과 4로 나누게 되면 끝나요. 그죠?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4분의 3 만큼을 지금 포기하게 되는 거죠, 과일을. 과일 1 개를 갖기 위해서는 물고기를 얼마를 포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과일 하나를 포기하게 되면 갖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다시 얘기할게요. A라는 사람이 하루 종일 물고기만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4 마리. 하루 종일 과일만 갖는다라고 한다면 과일 3 단위 이렇게 가져온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의 기회비용을 이런 식으로 지금 찾아서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는 과일 4분의 3 물고기 3분의 4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물고기 하나에 대해서 지금 비용이 더 낮은 거는 A, 과일 1 개에 대해서 비용이 더 낮은 거는 B. "그럼 너 나가서 물고기만 잡아. 너는 나가서 과일만 채집해. 나는 나가서 물고기만 잡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A가.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눠 먹으면 우리 둘 다 행복한 거야.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그 기회비용과 뭐 교육이 가능한 구간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 모형까지 그냥 볼까요? 경제 순환 모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경제 순환 모형까지 보도록 하죠. 우리가 경제를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경제 주체를 보고 가계, 기업, 정부, 해외, 외국인, 이렇게 경제 주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세금 걷고하는 거 우리가 빼고 해외에 수출하는 거 우리가 빼고 가계하고 기업만 있는 걸로 아주 간단하게 경제 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 경제 시스템에서 상품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합니다. 구입하죠. 요소 시장, 요소 시장이라고 얘기한다면 생산 요소 시장입니다. 노동, 자본, 토지. 그래서 노동을 사고 팔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노동 시장에서 나의 노동력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임금을 받죠. 그죠? 자본을 지금 파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을 빌려주거나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자를 받고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윤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본으로부터 이윤이 발생하고 뭐 이런 거죠. 자, 기업은 이러한 생산 요소를 지금 구입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러한 생산 요소를 구입을 해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합니다. 상품 시장에다가.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상품을 지금 기업 가게가 지금 사게 되는 거죠. 실물이 가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실물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순환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이 판매가 돼야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죠. 그죠?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시장에서. 그러면 이 돈이 일리 들어가고, 이것이 가게로 가고, 가게가 상품 시장으로 가고, 이렇게 순환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가게가 여기에서 돈을 받고 소비를 안 하게 되면, 그러면 기업은 판매가 줄어드는 거고, 그렇게 되면 생산 요소 대가 지불할 수가 없고, 그럼 여기에는 임금도 줄어들고, 그러면 또다시 구입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과연 잘 지금 순환되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동안 뭐 이런 얘기, 소득주도 성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떤 뭐 생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임금을 높여주자,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거죠. 둘 다 해도 돼요, 동시에. 근데 둘 다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죠. 과거에는 둘 다 하려고 그러면 생산을 하기가 굉장히 더 어려워지고, 뭐 임금을 더 가지고 소비를 더 많이 하기도 어려워지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데이터들을 우리는 잘 봅니다. 들여다보고 과연 이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여기에서 임금이 감소하느냐 또는 소비가 감소하느냐 또는 너무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느냐, 상품 판매는 제대로 되고 있느냐, 여기에서 돈은 제대로 들어오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들여다보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보다 보면 지금 만약에 '야, 이거 뭐 그 소비가 안 되네. 소비가 안 되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자율을 좀 낮춰야 돼.' 이자율 좀 낮춰서 사람들이 대출 받아 가지고 자동차 사게 하고 대출 받아 가지고 집 사게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집을 사게 되면 또 집에 필요한 가구들도 있을 거고 생필품들도 많이 소비가 될 거야. 그러면 소비 다시 늘어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고, 자, 임금을 좀 높여 줘야 된다. 최저임금 높여서 최저임금 높이고 전반적으로 임금이 더 그 뭐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니면 기업 상품 판매 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많이 없어? 야, 그럼 법인세 좀 깎아 줘. 법인세 좀 깎아 줘 가지고 기업들이 투자도 더 하고 그리고 생산 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된다. 어딘가에 막혀 있는가, 어디에서 막혀 있는가 이것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주로 거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뭐 매일 보게 되는 거죠. 매일? 매일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주기적으로 이거 뭐 발표하는 그러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자료들을 보고 분석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고 한지를 뽑아내고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를 하고 증거 자료를 모으고 보여주는 거죠. 그죠? 분석해서 수치로 나타내서 보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우리는 거시 기본 모형을 만들어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곡선이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형태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거시 또는 미시 모든 그러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만약에 비효율적인 점이 있다고 한다면 효율적인 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아니면 생산 가능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순간에는 노동력이 더 투입이 돼야 될까? 아니면 기술 개발이 더 필요로 할까? 특허를 더 내기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해 줘야 될까?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그러한 그 것이 경제 모형인데 이 생산 가능 곡선은 우리가 미시 파트를 전부 다 공부하고 난 후에 다시 와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로 보게 되면 좋고요. 지금 여기에 생산 가능 곡선의 표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두뇌 개발에 상당히 도움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 보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기회비용이 여기에 표시가 됐다. 그래서 A라는 국가의 기회비용, B라는 국가의 기회비용을 비교를 해서 얘가 더 낮으니까 A라는 국가는 반도체를 특화하고 B라는 국가는 지금 핸드폰을 특화를 하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고 이런 것들 갖고 여러분들이 뭐 간혹 지하철에서 또는 뭐 기다릴 때 뭐 이런 것들 뭐 가지고 놀아도 좋겠죠? 어, 뭐랄까요? 지금 뭐 기회비용과 경제 무용 같은 경우에는 기본 무용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로 하죠. 자, 수요 공급 이어서 보죠. 수요 곡선입니다. 수요 곡선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한번 잘 보시죠. 수요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이 상품에 대한 만족도, 거기에 대한 지불 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비자가 이 어떠한 상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A라는 상품에 대해서 만족도를 표시할 수 있다. 그 만족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만족을 가장 높게 할 수 있는 효용 극대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효용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상품의 가격과 수량을 얘기를 합니다. 참 어떻게 보게 되면 뭐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걸 좀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죠? 근데 이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수요라는 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상품에 대한 어떠한 그 만족을 표시를 하는데 그냥 어느 정도의 만족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품이 나의 만족도를 가장 높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가격과 소비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그 소비량이라는 것, 수요량이라는 것이 시장 전체의 수요량입니다. 각각 개개인이 갖고 있는 뭐 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이 다 모두 다 모여서 모두 다 한꺼번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그 수요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그리고 경기도 또는 서울 종로구 그 안에서
어떠한 상품에 대한 수요량을 찾는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는데 조사를 해 봐야겠죠. 그리고 이것은 일정 기간 동안으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9월 1 일부터 9월 30 일까지 이 상품에 대한 수요량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이 상품에 대한 수요량 그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거를 유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유량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량은 무엇이냐? 지금 이 순간에 딱 남아져 있는 그 상태의 양 이걸 얘기합니다. 저량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뭐 통화량, 저축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거는 기간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 9월 31 일 9월 30일 그 말잔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9월 30일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생기는 갖고 있는 통화량은 과연 얼마인가 이렇게 우리는 측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량으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으로 측정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성질의 그러한 그 데이터들이 있는 거죠. 수요량이라고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냉면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냉면 뭐 언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뭐 어저께 냉면을 먹었어요. 근데 오늘 또 냉면을 먹을 건지 물어봐. 냉면 안 먹을 거야. 왜 이 수요가 없는 겁니까? 그렇진 않다. 그렇진 않고 우리가 이것은 이러한 그 성질의 것들은 일정 기간 동안으로 우리는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량은 일정 기간으로 측정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가격이 만약에 시장에서 결정되어져서 주어졌다라고 가정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가격이라면 사람들은 이 정도의 수요량을 갖게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라면 이러한 수요량을 갖게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의 가격을 지불하고 내가 이 정도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만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 시장에서 수요자로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만족도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그 만족에 대한 지불 의도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보다 더 많은 상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시 소비라는 경우 우리 한국에서만 명품이 그렇게 잘 팔린다고 얘기를 하죠. 과시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과시하는 걸. 그래서 과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느냐 가격이 높을수록 더 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상품에 어떠한 상품에 대해서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다. 명품 이런 것들 어떤 게 명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명품이라고 하게 되면 높은 가격에 오히려 더 많이 사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본다라 이런 얘기죠. 가격이 낮으면은 안 사. 뭐 이런 것들. 또는 기펜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기펜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그러한 개념인데 설명한 개념인데 만약에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소득이 올라가는데 수요가 감소해? 그러니까 뭐 돈이 없어서 맨날 라면만 먹었는데 너 돈 생기면 뭐부터 안 할래? 그러면 라면부터 안 먹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뭐 있을 수 있겠죠. 돈이 없어서 맨날 그 뭐 대중교통만 이용을 했는데 지금 돈이 생기게 되면 절대 난 대중교통은 사용 안 할래요. 뭐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비슷한 그러한 지금 상품들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보여줬죠. 기펜이라는 사람이. 그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습을 갖고 있고
지금 이러한 소비자의 만족도와 지불의도를 보여준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그 시장에서 만약에 주어진 가격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지금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그러한 시장 상황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는 이러한 그 소비량은 이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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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그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소비량이 될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뒤에서 우리가 소비자 만족도, 소비자 효용 극대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수요 곡선이 그대로 있느냐? 수요 곡선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이 수요 곡선은 수요량과 가격의 관계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나타나서 변화해서 지금 이 수요량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수요량이 달라지는 것이 가격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가격은 그대로예요. 근데 소득이 늘어났어요. 수비를 더 한대요.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상품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의 기호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기호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뉴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광고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소비자들의 기호. 무슨 뭐 제로 콜라? 한동안 뭐 제로 콜라 많이 팔린다 그러니까 바로 무슨 어떤 뉴스 나옵니까? 지금 뭐 제로 콜라에 사용되는 그러한 뭐 어떤 성분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사람들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죠. 제로 콜라 먹지 말고 원래 콜라 먹어. 이거 얘기를 하겠죠. 그죠?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뭐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나도 이 시장에서 갖고 있는 이 수요량은 달라집니다.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 당연하죠. 그죠? 인구가 늘어나는데 한 명이 더 오고 두 명이 더 오고 유동인구 많은 쪽으로 가서 장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미래에 대한 기대. 현재는 이러한 가격으로 주어져 있는데 현재 가격이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그대로야. 현재 가격은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런데 지금 미래의 가격이 오를 것 같으대. 올랐어? 안 올랐어? 오를 것 같으대. 이러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기대를 한다 그러면 야 지금 미리 더 사두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한 기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죠. 아니면 뭐 사람들이 앞으로 소득이 더 늘어날 것 같으대. 나 내년에 다음 달에 지금 뭐 계약이 뭐 이런 게 만들어지기로 거의 다 됐어라고 해서 한 뭐 얼마나 계약이 나오는데 뭐 한 150억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이 뭐 5%만 된다고 하더라도 꽤 크죠. 그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지금 "야 한 달 뭐 땡겨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수요를 변화시킨다. 연관제 가격. A라는 상품과 B라는 상품이 있어요. A라는 상품 만약에 지금 뭐 국수 여기는 뭐 뭐랄까요? 라면? 뭐 이런 여기는 무슨 콩국수 얘기합시다. 그러면 콩국수 라면 만약 대체제라고 대체가 가능한 그러한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만약에 라면 가격이 무지하게 오른대요. 라면 가격이 무지하게 오른대. 여기는 콩국수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라면 가격이 굉장히 올랐어. 그럼 라면 먹느니 차라리 콩국수 먹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대체제의 지금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그 상품의 수요가 달라질 수가 있다. 또는 보완제도 있습니다. A라는 가격 상품과 B라는 상품이 있는데 두 개를 꼭 결합을 해야 돼. 자동차, 휘발유 뭐 이렇게 있어야 돼. 근데 휘발유가 무지하게 계속해서 더 오를 거대 가격이. 뭐 아니면 뭐 건전지 2차 전지 가격이 무지하게 더 오를 거대. 그러면 그런 뭐 일이 나온다. 그럼 올랐다라고 한다면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의 가격이 오른다. 근데 이거의 그 수요가 달라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대체제와 보완제 이것을 우리는 연관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연관제의 가격이 달라졌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수요가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모습 우리가 보여줬고요. 자, 수요의 그 모양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상품은 수요 곡선이 이렇게 보여지고 어떤 상품은 수요 곡선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준다는 얘기는 지금 좀 평평하죠. 이거는 굉장히 가파르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뭐 이 먼저 평평한 거 먼저 볼까요? 평평한 걸 보게 되면 어떤 식이냐면 가격이 떨어져도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수요량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파른 걸 보게 되면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도 수요량의 변화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격의 변화에 얘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얘는 둔감하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없어도 살아. 없어도 살아. 사치품 같은 경우 소비를 안 해도 돼. 근데 필수품 같은 경우에는 꼭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옷, 뭐 의류나 식품류, 전기, 가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그 반응을 할 수가 없죠. 그죠? 할 수가 없죠. 경기 그러니까 뭐 가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나는 그 상품을 꼭 사야만 하는 그러한 구입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거죠. 사치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변화한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안 사도 돼요. 꼭 사치품만 이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치품인데 꼭 이렇게 사치품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대체재가 많으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대체재가 엄청나게 많으냐 지금 대체재가 아예 없느냐 지금 뭐 이런 것들이죠. 전기 대체할 수 있습니까? 전혀 안 되죠. 그죠? 도시가스 대체 못하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대체가 가능한 그러한 상품들 대체재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류에 있는 것들이 보게 되면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도서 또는 콘텐츠, 음악 이런 상품들입니다. 콘텐츠 상품들 굉장히 많죠. 거기는 롱테일 마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롱테일 마켓이라고 얘기한다면 수요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아주 조금만 떨어져도 거의 수요량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떨어져도 수요량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러한 경우죠. 아주 조금만 올라도 수요량이 갑자기 확 줄어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추는 게 콘텐츠 시장이죠. 최하의 수준으로 지금 팔아야 돼요. 왜? 내가 조금만 높이면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이러한 것을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화는 얼마나 나올까. 근데 이것을 액면가 그대로 하게 되면 상품마다 너무나 많이 달라지는 거죠. 뭐 만 원대 상품하고 1,000만 원대의 상품하고 뭐 100만 원 달라지는 거 몇만 원 달라지는 거 이거 엄청나게 금액은 같지만 사실은 비중으로 보게 되면 크지 않잖아요.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아예 퍼센테이지의 변화로 지금 측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격이 1% 변했을 때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도 1% 변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격 탄력성이 1입니다. 그죠? 1% 분의 1% 1. 근데 가격이 만약에 1% 변했는데 수요량은 2% 변했다. 굉장히 탄력적으로 변한 거죠. 그러면 2. 1보다 훨씬 더 크다 이거죠. 1은 단위 탄력적 이렇게 얘기를 하고 1보다 더 크면 탄력적, 1보다 더 작으면 비탄력적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겐 상당히 좋은 도구로 쓰이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시간은 왜 있느냐.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수요량을 측정하는 것이 일정 기간 동안으로 그래서 측정하잖아요. 근데 측정을 하는 것을 만약에 지금 1년 이렇게 단위로 하느냐 아니면 10년 단위로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휘발유에 대한 수요를 생각을 해 봅시다. 원유, 휘발유. 휘발유 가격이 1년 동안 달라지는 거 생각하는 거랑 10년 동안 달라지는 거 생각하는 거랑 엄청난 차이일걸요. 10 년이면 강산의 변화입니다. '휘발유 안 쓸 거야.' 그러고선 2차 전지로 넘어가겠죠. 1년 동안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내가 차를 바꾸기도 힘들고 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지금 '탄력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어 휘발유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기간을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탄력성을 찾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시간이 길수록 탄력성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얘기죠.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교차 탄력성이랑 소득 탄력성은 지금 상품이 X라는 상품과 Y라는 상품이 있어요. 그리고 연관제예요. 연관제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대체제하고 보완제죠. 대체제와 보완제. 지금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 가격은 X가 달라졌는데 지금 수요는 Y의 수요가 달라지는 거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X와 Y가 대체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의 가격이 오를 때 지금 Y의 그 수요량은 증가하는 거죠. 그죠? X의 대체를 하니까 X의 가격이 올랐으니까 X 대신에 Y로 갈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Y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그래서 이거는 항상 0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보완제는 지금 X의 가격이 오를 때 지금 그 Y의 지금 그 수요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0으로 나타날 겁니다. 0보다 작은 걸로 나타날 겁니다. 반대로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교차 탄력성 대체제는 0보다 크게 보완제는 0보다 작게. 독립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뭐 사람들 얘기를 안 하는데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상품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력성을 가지고 가만 들여다보다 보면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구나. 나의 상품의 수요량의 변화가 얼마나 크게 나타날지를 민감하게 반응할지를 예측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소득 탄력성을 한번 볼까요? 소득 탄력성이라고 본다면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날까? 이것을 퍼센테이지 변화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소득 탄력성이 만약에 그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열등제로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지금 열등제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아까 뭐 잠깐 얘기했던 라면 뭐 이런 거 그죠? 이렇게 해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난 저건 절대 안 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뭐 있겠죠? 정상제는 뭐 소득 탄력성을 0보다 큰 걸로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대부분 상품을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더 많이 구입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경제학에서 특히 이러한 그 서구권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학문에서 기계론적 사고관을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항상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량도 증가하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대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간혹 가다 그렇지 않은 재벌들도 있어서 사람들을 놀래키는 그런 경우도 있죠. 어느 날 어떤 H사 재벌의 집에 뭐 유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는 그런 것들 나오는 거 보니까 TV가 30 년이 됐대. 야, 뭐 하는 거니 이건. 우리 일반인들도 TV를 뭐 한 10 년에 한 번은 그래도 바꾸지 않나? 안 바꾸나요? 안 바뀌죠.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렇게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이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그러한 형태로 플러스의 어 관계로 우리는 보여주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걸 정상제라고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